강남의 화려한 불빛 아래 재벌 2세 윤지호의 세상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비 내리는 어느 밤 편의점 앞에서 그는 상상도 하지 못한 광경을 마주합니다. 거리에서 살고 있는 그의 전 아내와 아이들, 그가 6년간 돈을 보내왔다고 믿었던 가족이 왜 노숙자처럼 살고 있을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의 아이들이 완전히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지회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 뒤에는 그의 어머니, 윤 회장의 냉혹한 계산이 숨겨져 있습니다. 가족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지호가 진실을 파헤칠수록 그는 자신의 가족이 겪은 끔찍한 고통과 마주하게 됩니다. 불타는 집, 위협, 그리고 결코 보내지지 않은 편지들. 이제 그는 선택해야 합니다. 권력과 부를 지키는 것, 아니면 자신의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는 것.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시청하시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채널에서 더 많은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강남, 2008년. 비 오는 밤이 서울에서 가장 활기찬 지역을 덮고 있었다. 서두르는 택시와 명품 쇼윈도우 사이로 윤지호는 도시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 비즈니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왔다. 한국 최대 제약 재벌 중 하나의 상속자인 그의 얼굴은 진지했고 완벽했으며 결코 망설이지 않는 법을 배운 사람의 차가운 광채를 띠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편의점 앞 인도를 지나가던 그는 멈춰섰다. 거기 라면과 담배 광고 사이에서 거의 보이지 않게 한 여자가 두 아이 위로 부러진 우산을 들고 있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있었다. 지호는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 여자는 민서였다. 그의 전 아내, 그리고 그 두 아이는 그의 아이들이었다. 이럴 수가. 그의 입에서 작은 숨이 새어나왔다. 하지만 그를 정말로 소름 돋게 한 것은 가난도 옷 상태도 민서가 마치 그를 미워하는 것처럼 눈을 내리깐 사실도 아니었다. 그것은 침묵이었다. 아이들은 말하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저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다. 민서야. 지호는 다가가려 했지만 민서는 차가운 눈빛으로 단지 중얼거렸다.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는 충격을 받고 뒤로 물러섰다. 그의 가족이 지방에서 안전하게 보살펴지고 있다고 믿었던, 어떻게 이런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가장 최악인 점, 그는 매달 돈을 송금했다. 확실히 그랬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매달 돈을. 그의 목소리는 거리의 소음에 묻혔다. 민서의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우리한테 오지 마세요. 그녀는 아이들을 더 가까이 끌어당기며 말했다. 당신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무슨 약속? 민서야, 난 매달 돈을 보냈어. 그걸 받지 못했어? 그녀의 웃음은 쓰디쓰고 공허했다. 돈? 정말 그게 다인가요, 지호씨? 6년 동안? 지호는 혼란스러웠다. 아이들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딸 수아는 이제 10살이었고 아들 민주는 8살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아무런 인식의 기색이 없었다. 마치 그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수아야, 민준아. 그가 부르자 아이들은 더 가까이 엄마에게 달라붙었다. 하지만 여전히 침묵 속에서 편의점의 파란 넌 사인 불빛과 멀리서 들리는 교통 소음에 둘러싸인 그 순간 지호는 깨달았다. 누군가가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아이들의 이 침묵은 그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비명이었다. 나 좀 설명해줘, 민서야, 제발. 그는 간청했다. 비가 그의 맞춤 정장을 적셔도 상관없었다. 그의 세상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민서는 주변을 불안하게 둘러보았다. 여기서는 말할 수 없어요.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누가? 무슨 소리야? 민서는 대답 대신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가야 해요. 우리를 따라오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고통받았어요. 지호는 어깨를 붙잡았다. 적어도 내가 도울 수 있게 해줘. 호텔에 데려다 줄게. 뭐든 필요한 거.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6년 전에 필요했어요.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빗속으로 걸어갔다. 지호는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백 개의 생각이 빙빙 돌았다. 그가 보낸 돈, 약속이라는 것, 민서의 눈에 있는 공포, 아이들의 침묵.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지만 그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완벽한 강남 생활이 갑자기 물거품이 되었다.
그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인 것 같았다. 그때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어머니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재벌 가문의 실질적 지배자인 그의 어머니, 지호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지호야, 어디니? 이사회의가 30분 후에 시작해. 그의 어머니의 목소리는 항상 그랬듯이 명령조였다. 지호는 민서와 아이들이 사라진 방향을 응시했다. 어머니, 민서와 아이들을 봤어요. 거리에서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너무 긴 침묵.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니? 그들은 전라도에 있잖아. 네가 보낸 돈으로 편하게 살고 있다고. 아니요, 방금 여기 있었어요. 강남에서요. 노숙자처럼 보였어요. 아이들은 말도 안 했어요. 또 다른 기다림. 그런 다음 냉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호야, 넌 과로하고 있어. 집에 가서 쉬어. 이사회의는 내가 처리할게. 어머니 들어보세요. 뭔가 이상해요. 내가 보낸 돈이 민서에게 가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지금 당장 집에 가. 그의 어머니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운전기사를 보낼게. 내일 얘기하자. 전화가 끊겼다. 지호는 비 맞은 거리에 홀로 서 있었다. 갑자기 그는 위협을 느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 있던 무언가가 너무 계산된 느낌이었다. 마치 이 상황이 놀라운 것이 아닌 것처럼 그는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고 민서가 사라진 방향으로 걸어갔다. 이사회의는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은 그의 가족만이 중요했다. 가로등 아래에서 그는 작은 자주색 머리핀을 발견했다. 수아의 것이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어 꽉 쥐었다. 찾을 거야. 그는 비 내리는 하늘에 맹세했다. 그리고 진실을 알아낼 거야. 어둠 속에서 CCTV 카메라가 조용히 그의 움직임을 따라갔다. 그리고 강남 맨션 깊숙한 곳에서 한 여자가 모니터를 통해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은 경직된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시작되는군. 윤지호의 어머니는 독백했다. 내가 오래 숨겨온 비밀이 드러나게 되겠네. 강남의 불빛들이 계속해서 번쩍였다. 비밀과 거짓말로 가득 찬 도시에서 진실은 종종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에 숨어 있다. 지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럭셔리 아파트 창문을 통해 강남의 불빛이 춤추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서는 민서와 아이들의 모습이 끊임없이 맴돌았다. 특히 그를 괴롭히는 것은 아이들의 눈빛이었다. 수아와 민준의 텅 빈 눈동자,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보였다. 그는 침대에서 뒤척이며 이불을 걷어찼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다. 새벽 4시, 지호는 결국 일어나 노트북을 켰다. 그는 자신의 은행 기록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맞았다. 6년간 매달 정확히 300만 원이 가족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송금되었다. 하지만 받는 사람 계좌는 그는 인상을 찌푸렸다. 그것은 민서의 계좌가 아니었다. 대신 윤가 가족 신탁이라는 이름의 계좌였다. 뭐지? 지호는 화면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는 이 계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다. 어떻게 자신이 보낸 돈이 이런 계좌로 들어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회사 법무팀의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새벽이었지만 재벌 2세의 전화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박 변호사님, 죄송합니다만 긴급한 일이에요. 융아 가족 신탁이라는 계좌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잠에서 덜 깬 목소리가 대답했다. 융아 가족 신탁이요? 네, 물론이죠. 그건 윤 회장님이 직접 관리하시는 가족 자금이에요. 왜 물으시죠? 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윤 회장님, 그의 어머니. 그녀가 그의 돈을 통제하고 있었다는 의미였다. 알아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어머니가 민서에게 보내는 돈을 가로챘다는 것이 사실일까? 그건 미친 소리였다. 하지만 어젯밤 전화에서 어머니의 반응이 이상했던 것을 생각하면 아침이 밝아올 무렵 지호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민서를 다시 찾아야 했다. 그러나 그 전에 그는 어젯밤 만남의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다. 지호는 은밀하게 회사 보안팀 직원 하나를 불러 특별한 임무를 맡겼다. 어제 저녁 9시경 XX 편의점 앞 CCTV 영상을 확보해줘. 그리고 이건 극비에 붙여. 어머니께 알려지면 안 돼. 오전 11시 지호의 사무실로 한 여성이 노크했다. 서은지 32세, 서울대학병원 소아과 간호사였다. 앉으세요, 서씨. 지호는 문을 닫으며 말했다. 제 비서가 말하길 당신이 저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있다고 하던데요. 은지는 불안하게 주변을 살폈다. 제가 여기 온 걸 아무도 모르죠? 네, 걱정 마세요.
이 대화는 완전히 비밀입니다. 은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3년 전 민서 씨와 아이들이 병원에 왔었어요. 아이들이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어요. 특히 어린 민준이는 심장에 문제가 있었고요. 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요? 민서 씨는 도움을 청했어요. 당신을 찾고 있다고 했죠. 하지만 그녀가 병원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한 여성이 왔어요.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나이든 여성이었죠. 그녀는 민서 씨에게 뭔가를 속삭였고 민서 씨는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서류 작성을 중단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달아났죠. 그 여성을 묘사해 주실 수 있나요? 지호가 물었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60대 초반, 매우 세련된 차림,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은지는 망설였다. 말씀해 주세요. 지호가 재촉했다. 그녀는 민서 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에게 접근하면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지호는 마치 가슴을 맞은 것처럼 느꼈다. 그의 어머니였다. 그의 어머니가 민서를 위협했다. 왜 이제서야 저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두려웠어요. 그 여성이 누구인지 알았거든요. 윤 회장님이잖아요. 하지만 어제 뉴스에서 당신이 가족재단에 기부한 것을 보고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걱정됐어요. 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강남의 빌딩들이 햇빛에 반짝였다. 그 반짝임 뒤에는 얼마나 많은 어둠이 숨겨져 있는지. 그날 오후 지호는 민서를 찾아 나섰다. 그는 운전기사를 보내고 직접 차를 몰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왜? 어머니는 왜 그런 짓을 했을까? 한편 윤 회장의 호화로운 강남 맨션에서는 우아하고 차가운 여성이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젊은 여성의 사진, 지호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성이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윤 회장은 천천히 전화를 받았다. 네,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군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는 그녀를 봤어요. 시간 문제였죠. 그녀는 전화를 끊고 옆에 있는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여러 봉투가 있었다. 편지들. 민서가 지호에게 보낸 하지만 결코 전달되지 않은 편지들이었다. 윤 회장은 한 장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그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때 비서가 문을 두드렸다. 회장님, 박 변호사님이 오셨습니다. 윤가 가족 신탁에 관해 물어보신다고 합니다. 윤 회장은 편지를 서랍에 다시 넣고 잠갔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결단력이 깃들어 있었다. 수년간 지켜온 비밀이 위험에 처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호는 이제 진실에 한 걸음 가까워졌다. 그러나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은 그 진실이 얼마나 어둡고 복잡한지였다. 그리고 그 진실을 추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도 찾았다. 지호는 병원 근처 작은 구멍가게 앞에 서 있는 민서를 발견했다. 그녀는 여전히 아이들과 함께였고 그들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이번에는 그는 그녀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지호는 병원 근처 구멍가게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민서는 그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그녀는 작은 비닐봉지에 라면과 빵 몇 개를 담고 있었다. 수아와 민주는 엄마 옆에 서서 여전히 그 이상한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다. 지호는 이 순간을 잘 활용해야 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갔다. 민서야. 그녀는 고개를 획 돌렸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스쳤다. 왜 또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았다. 우리를 내버려 두세요. 부탁이야, 잠깐만 얘기하자. 지호는 손을 들어 그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다. 내가 알아낸 게 있어. 민서는 주변을 불안하게 살폈다. 여기서는 안 돼요. 당신 어머니가 사람들을 보낼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네가 정해. 지호는 차 열쇠를 보여주었다. 내 차가 저기 있어. 어디든 갈 수 있어. 민서는 잠시 망설였다.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창백한 얼굴과 낡은 옷이 그의 마음을 찔렀다. 마침내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남대문 시장 근처에 가요. 하지만 당신 차는 안 돼요. 걸어서 갈게요. 그들은 말없이 걸었다. 서울의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지만 지호는 자신들 주위에 이상한 진공 상태가 있는 것 같다고 느꼈다. 마치 그들 넷이 자신들만의 세계에 갇힌 것처럼. 30분 후 그들은
남대문 시장 뒤편의 좁은 골목에 도착했다. 민서는 오래된 건물의 뒷문으로 그들을 안내했다. 문을 열자 습기 찬 공기와 함께 삶은 김치 냄새가 그들을 맞이했다. 안으로 들어서자 지호는 깜짝 놀랐다. 그곳은 일종의 임시 쉼터였다. 약 10명의 사람들, 대부분 아이들을 동반한 여성들이 좁은 공간에 살고 있었다. 바닥에는 낡은 매트리스와 담요들이 깔려 있었다. 구석에는 작은 가스레인지와 냄비 몇 개가 있었다. 여기가 네가 사는 곳이야? 지호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만이 아니에요. 여기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이유로 숨어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지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이들이 눈에 띄었다. 그들 모두 수아와 민준처럼 이상하게 조용했다. 어떤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어떤 아이들은 그저 벽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듯한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왜 이 아이들은 모두 말이 없지? 지호가 물었다. 민서는 아이들에게 자리를 마련해주며 대답했다. 트라우마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말하기를 거부해요. 특히 낯선 사람 앞에서는요. 그때 한 노인 여성이 다가왔다. 민서야, 이 사람이 누구니? 제 전 남편이에요. 김할머니. 민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김할머니는 지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조심해, 민서야. 네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기억해. 지호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민서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내가 보낸 돈을 받지 못했어? 왜 아이들은 말을 안 해? 그리고 어머니가 여기에 어떻게 관련된 거지? 민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김할머니, 아이들 좀 봐주실래요? 잠시만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수아와 민준을 데리고 다른 아이들에게로 갔다. 민서는 지호를 좁은 창고처럼 생긴 공간으로 안내했다. 그곳에 들어서자 민서는 구석에 있는 상자를 꺼냈다. 오래된 운동화 상자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열었다. 안에는 다양한 크기와 색상의 봉투들이 가득했다. 이게 뭐야? 지호가 물었다. 내가 당신에게 보낸 편지들이에요. 6년 동안.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다. 한 번도 답장이 오지 않았죠.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 편지들이 당신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는 걸. 엄마, 지호는 상자를 응시했다. 어떻게 알았어?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그랬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당신을 찾으려 했을 때 그녀는 이 편지들을 내 앞에서 불태웠어요. 원본들을요. 이건 내가 항상 복사본을 만들어뒀던 거예요. 지호는 천천히 한 봉투를 집어들었다. 황변된 종이, 희미해진 잉크. 2002년 11월 13일자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고 편지를 꺼냈다. 지호 씨에게 오늘 민준이가 첫 걸음마를 뗐어요. 당신이 여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더 읽을 수 없었다. 눈물이 그의 시야를 흐렸다.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나는 이혼 후에 연락하려고 수없이 시도했어. 하지만 내 부모님이 네가 연락을 원치 않는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돈을 보내기 시작한 거야. 민서의 얼굴에 놀란 표정이 스쳤다. 제 부모님이요? 제 부모님은 당신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보낸 돈 한 푼도 받아본 적 없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당신은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민서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우리가 헤어질 때 당신은 아이들을 항상 보살피겠다고 약속했어요. 지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 약속을 지키려고 했어. 민서야. 하지만 당신은 그 약속을 어겼어요. 나는 내 약속은 지켰지만요. 민서의 목소리는 강했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무슨 약속? 지호가 물었다. 민서는 창가로 걸어갔다. 그녀의 실루엣이 저녁 햇살에 드리워졌다. 당신 어머니가 나에게 강요한 약속이요. 내가 당신에게서 영원히 멀어지면 아이들을 해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죠. 지호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작은 소리가 들렸다. 수아와 민준이 문가에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아이들이 이렇게 침묵하는 이유를 알고 싶나요? 민서가 물었다.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형제 간의 약속이죠. 민서가 설명했다. 수아는 민준에게 약속했어요. 두 사람 다 말하지 않기로. 어른들이 자기들 말을 듣지 않으니까요. 특히 당신이요. 그 말은 지호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이 그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내가 고칠게. 그는 갑자기 말했다. 내가 모든 걸 고칠게. 민서야, 약속해.
민서의 눈에 불신이 스쳤다. 또 다른 약속이군요. 하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지킬 건가요? 지호는 상자에서 또 다른 편지를 집어들었다. 이걸 다 읽을 거야. 모든 편지. 그리고 진실을 알아낼 거야. 어머니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민서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녀는 말했다. 내일 다시 와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당신 어머니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험해요. 지호는 상자를 들고 일어섰다. 문 앞에서 그는 잠시 멈춰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내일 돌아올게. 그는 약속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침묵 속에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가 떠난 후 민서는 창가로 돌아갔다. 그녀의 눈에는 지금까지 숨겨왔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주머니에는 지회에게 보여주지 않은 마지막 편지가 있었다. 그녀가 절대 보여줄 수 없는 편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진실이 담긴 편지. 다음 날 아침, 지호는 편지들을 읽으며 밤을 새웠다. 그의 럭셔리 아파트 바닥에는 펼쳐진 편지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었고 손은 떨렸다. 민서가 그에게 보낸 편지들은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메시지 같았다. 그녀의 고통, 외로움, 그리고 점점 더 절망적이 되어가는 상황이 글자 하나하나에 담겨 있었다. 2004년 3월 15일, 지호 씨, 오늘 수아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는 영양실조라고 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2005년 7월 8일, 우리가 살던 집에서 쫓겨났어요. 당신 어머니가 보냈다는 사람들이었어요. 2006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민준이가 계속 당신을 찾아요. 아빠는 언제 오냐고. 지호는 마지막 편지를 내려놓고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다. 그는 평생 한 번도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다. 그의 전화가 울렸다. 회사였다. 오늘 중요한 이사회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전화를 무시하고 샤워를 했다. 오늘은 수아와 민준에게 다가가기 위한 첫 시도를 할 것이다. 남대문 시장 근처에 도착했을 때 지호는 작은 가게에 들렀다. 그는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사고 싶었다. 하지만 무엇을 사야 할지 몰랐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몰랐다. 결국 그는 색연필 세트와 스케치북, 그리고 작은 인형들을 샀다. 쉼터에 도착했을 때 민서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어제보다 더 지쳐 보였다. 들어오세요. 그녀는 문을 열어주었다. 아이들은 저기 있어요. 수아와 민주는 구석에 앉아 있었다. 다른 아이들은 바깥에 나가 있었고 쉼터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지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안녕 수아야 민준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빠가 선물을 가져왔어. 아이들은 그를 바라보았지만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들의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지호는 선물을 내려놓고 그들 옆에 앉았다. 괜찮아, 서두르지 않을게. 그냥 아빠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민준이 조금 몸을 움직였다. 그의 작은 손이 색연필 세트를 향해 뻗었다가 다시 물러났다. 괜찮아, 가져도 돼. 지호가 미소 지었다. 민준은 여전히 망설였다. 그때 수아가 일어나 스케치북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페이지를 넘겼다. 지호는 그제서야 수아가 이미 스케치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낡고 다른 스케치북이었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구나. 지호가 물었다. 수아는 대답 대신 그녀의 스케치북을 그에게 건넸다. 지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었다. 첫 페이지를 열자 그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곳에는 불타는 집이 그려져 있었다. 붉은색과 검은색으로 격렬하게 그려진 불꽃이 종이를 삼키고 있었다. 다음 페이지에는 울고 있는 여자가 있었다. 민서였다. 그녀는 혼자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지호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각 그림은 이전 것보다 더 충격적이었다. 문 앞에 서 있는 어두운 그림자, 도망치는 아이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양복을 입은 남자가 뒤돌아 걸어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는 자신임을 알았다. 수아야.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민서가 그의 옆에 앉았다. 그녀는 3년 동안 이 그림들을 그려왔어요. 이건 그녀가 기억하는 방식이에요. 지호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림들은 너무 생생했고 너무 고통스러웠다. 10살 아이의 손으로 그려진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웠다. 이게 무슨 뜻이야? 그는 마침내 물었다. 민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우리가 살던 집이 불탔어요. 2004년이었죠. 당신이 떠난 후 2년 뒤에요. 불이 났다고?
왜 내가 몰랐지? 민서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다. 당신은 모든 것을 놓쳤어요. 당신은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사라졌어요. 나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거의 죽을 뻔했어요. 당신 가족이 내게 한 짓으로부터요. 지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는 민서의 목에 있는 희미한 흉터를 발견했다. 화상 흉터였다. 그 불, 사고가 아니었어? 그가 물었다. 민서는 웃음을 터뜨렸다. 쓰디쓴 웃음이었다. 사고? 당신 어머니의 운전기사가 우리 집에 온 바로 다음 날 일어난 사고였죠. 그는 우리가 서울을 떠나지 않으면 더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고 경고했어요. 지호는 창백해졌다. 내 어머니가 그런 짓을 했다고? 직접 명령했을 거예요. 그녀는 항상 당신을 통제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나와 아이들은 방해물이었죠. 하지만 왜? 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그녀가 이런 짓을 했을까? 민서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당신 어머니는 내가 당신을 위한 적합한 아내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내 집안이 당신 가족의 지위에 맞지 않았으니까요. 그녀는 내가 당신 회사의 주식을 노린다고 생각했어요. 말도 안 돼. 우리는 사랑으로 결혼했잖아. 당신 어머니에게 사랑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권력과 통제뿐이죠. 민서가 말했다. 그녀는 나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선언했어요. 당신에게 그렇게 말했나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을 돌볼 수 없다고? 지호는 충격으로 말문이 막혔다. 어머니는 정확히 그렇게 말했었다. 민서가 정신적 문제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아이들은 안전하게 시골에서 지내고 있다고. 내가 속았어. 그는 마침내 중얼거렸다. 바로 그때 민준이 조용히 일어나 수아의 스케치북을 집어들었다. 그는 새 페이지를 넘겨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의 작은 손이 종이 위에서 움직이는 동안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민준이 그림을 끝내고 지회에게 건넸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이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다. 여자와 소녀 그리고 소년. 그들은 웃고 있었다. 하지만 네 번째 인물,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와 가족 사이에는 큰 검은 형체가 있었다. 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그는 속삭였다. 정말 미안해. 그때 밖에서 소란이 들렸다. 민서가 창문으로 달려갔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당신 어머니의 사람들이에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들이 여기 있어요. 지호는 일어섰다. 걱정하지 마. 내가 처리할게. 하지만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그녀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녀는 당신을 통제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손주들에게도요. 지호는 수아와 민준을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는 그들의 눈에서 공포가 아닌 다른 것을 보았다. 희망이었을까? 아니면 단지 그가 그렇게 보고 싶은 것뿐일까?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지킬게. 그는 약속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할게. 쉼터 밖에는 검은색 세단 2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지호는 즉시 회사 차량임을 알아챘다. 그가 창문에서 물러나자 민서는 아이들을 안쪽 방으로 재빨리 데려갔다. 여기 뒷문이 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왔어요. 지호는 충격을 받았다.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도망 다녔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도망칠 필요 없어. 그가 말했다. 내가 나가서 그들을 처리할게. 민서의 눈에 공포가 서렸다. 안 돼요. 당신은 그들이 누군지 몰라요. 내 어머니의 사람들이잖아. 단순한 운전기사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위험해요. 지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때 쉼터의 앞문이 세게 두드려졌다. 윤지호 씨, 윤 회장님의 지시로 왔습니다. 지호는 결심했다. 모두 뒷문으로 나가. 내 차는 2블록 떨어진 곳에 있어. 검은색 아우디야. 열쇠는 여기 있어. 그는 민서에게 차 열쇠를 건넸다. 그들이 나를 따라올 거야. 그 사이에 너희는 안전한 곳으로 가. 민서는 망설였지만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쉼터 거주자들과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뒷문으로 향했다. 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앞문으로 걸어갔다. 그는 문을 열었고 2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들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단순한 회사 직원이 아님을 말해주었다. 윤 회장님이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말했다. 지호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어머니에게 전해. 내가 지금 바쁘다고. 나중에 직접 찾아가겠다고. 남자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윤 회장님의 명령입니다. 지금 당장 가셔야 합니다.
나는 성인이야. 강제로 데려갈 수는 없어. 큰 남자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윤 회장님은 당신이 건강하지 않다고 걱정하십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졌을 수 있다고요. 지호는 차가운 기운이 등을 타고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설득이 아니었다. 이것은 위협이었다. 내가 직접 갈게, 그가 말했다. 하지만 내 차로. 남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가 에스코트 하겠습니다. 지호는 뒷문 쪽으로 눈을 돌렸다. 민서와 아이들은 이미 사라졌을 것이다. 그는 잠시 시간을 벌어야 했다. 내 차는 저쪽에 있어. 그는 쉼터에서 멀어지는 방향을 가리켰다. 그들이 거리로 나왔을 때 갑자기 김할머니가 나타났다. 그녀는 쉼터의 가장 나이 많은 거주자였다. 그녀는 지호 앞에 서서 그를 노려보았다. 당신 때문에 민서가 거의 죽을 뻔했어.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4년 전 그 불에서. 지호는 멈춰섰다. 뭐라고요? 남자들이 할머니를 밀어내려 했지만 지호가 그들을 막았다. 말씀해주세요. 어떤 불이요? 김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수유동 연립주택, 2004년 8월 13일. 민서와 아이들이 살던 곳이야. 한밤중에 불이 났지. 공식적으로는 가스 누출 사고라고 했어. 하지만 우리 모두 알아.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 남자들이 지호의 팔을 잡았다. 가야 합니다. 지호는 몸을 빼냈다. 누가 그랬죠? 누가 그 불을 냈나요? 당신 어머니의 사람들. 김 할머니가 속삭였다. 민서가 당신을 찾으려고 할 때마다 그들이 나타났어. 그리고 그 불 이후 그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가보셔. 김 할머니가 덧붙였다. 수유동 38774. 무너진 건물이 아직도 거기 있어. 지호는 심호흡을 했다. 그는 갑자기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았다. 당신들에게 선택권을 주지. 그는 남자들에게 말했다. 나를 수유동으로 데려가거나 아니면 강제로 끌고 가야 할 거야. 둘 중 어느 쪽이든 어머니에게는 좋지 않을 거야. 남자들은 잠시 망설였다. 그들은 무정의로 짧게 대화를 나눈 후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수유동으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바로 윤 회장님께 가야 합니다. 30분 후 그들은 서울 북부의 허름한 동네에 도착했다. 수유동 38774는 이제 폐허가 된 건물이었다. 벽의 일부는 여전히 서 있었지만 지붕은 완전히 사라졌고 검게 그을린 자국이 남아 있었다. 주변에는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섰지만 이 구역만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대로였다. 여기서 기다려. 지호는 남자들에게 말했다. 그들은 불만스러워했지만 차 안에 머물렀다. 지호는 조심스럽게 폐허로 걸어갔다. 4년이 지났지만 화재의 흔적은 여전히 선명했다. 그는 무너진 벽돌과 타버린 목재 사이를 조심스럽게 걸었다. 이곳이 한때 민서와 아이들의 집이었다는 생각에 그의 가슴이 무거워졌다. 그때 그의 눈에 무언가가 반짝였다. 그는 몸을 숙여 타버린 바닥에서 작은 금속 상자를 발견했다. 그것은 놀랍게도 거의 손상되지 않았다. 지호는 상자를 집어들고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한 장의 사진이 있었다. 그와 민서, 어린 수아와 갓난아기 민준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하지만 사진에서 그의 얼굴 부분이 찢겨 나가 있었다. 지호는 사진을 뒤집었다. 뒷면에는 민서의 필체로 쓰여진 글이 있었다. 우리가 행복했던 마지막 날, 2001년 12월 25일,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상자에서 또 다른 물건을 발견했다. 작은 금색 팔찌였다. 그가 민서에게 선물했던 것이었다. 새겨진 글자가 여전히 선명했다. 영원히, 지호. 지호는 팔찌를 꽉 쥐었다. 마침내 그는 모든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그의 가족을 파괴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무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범자였다. 그가 폐허에서 나왔을 때 그의 눈에는 새로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강남으로 가자. 그는 남자들에게 말했다. 어머니를 만날 시간이군. 강남의 호화로운 맨션에서 윤 회장은 창가에 서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회사의 법률 고문인 장 변호사가 있었다. 모든 준비가 되었습니다. 장 변호사가 말했다. 이사회는 오늘 저녁에 소집됩니다. 지호 씨의 정신적 불안정을 근거로 임시로 그를 CEO 직위에서 해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킬 겁니다. 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들이 도착하면 바로 알려주세요. 그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장 변호사가 물었다. 윤 회장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다. 그는 협조할 거예요. 그에게는 선택권이 없으니까.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황금빛 석양에 물들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다. 오직 냉정한 결의만이 있었다. 내 아들은 항상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그의 아버지처럼 감정은 약점일 뿐이에요. 그리고 윤 가문에는 약점이 있을 수 없죠. 장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그의 전화가 울렸다. 네? 무슨 소리예요? 수유동이라고요? 윤 회장이 날카롭게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죠? 지호 씨가, 그가 수유동에 갔답니다. 그 화재 현장에요. 윤 회장의 얼굴이 처음으로 동요했다. 그를 당장 데려오게 하세요. 지금 당장요. 그녀는 창가에서 물러나 책상으로 향했다. 그녀는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한 남자, 그리고 어린 지호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사진을 바라보았다. 넌 항상 약했어, 지호야. 그녀가 속삭였다. 하지만 걱정 마. 엄마가 널 지켜줄 테니까. 그녀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자물쇠로 잠갔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다. 윤 가문의 왕좌는 결코 흔들릴 수 없었다. 설령 그것이 자신의 아들을 희생해야 한다 해도. 지호의 검은색 아우디가 어머니의 강남 맨션 앞에 멈춰섰다. 이 집은 그가 성장한 곳이었지만 오늘은 마치 적의 요새처럼 느껴졌다. 그는 차에서 내리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며 손에 든 금속 상자를 내려다보았다. 수유동 화재 현장에서 발견한 그 상자는 이제 그의 유일한 무기였다. 현관문이 열리고 윤 회장의 비서가 그를 맞이했다. 지호 씨, 회장님이 서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복도를 지나 어머니의 서재로 향했다. 매 걸음마다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다. 이 집에서의 어린 시절, 항상 완벽함을 요구받던 그날들, 그리고 어머니의 끝없는 기대에 부응하려 했던 그 시간들. 서재 문 앞에서 그는 잠시 멈추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윤 회장은 큰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우아하고 위험 있었지만 지호는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 담긴 불안을 감지했다. 앉으렴, 지호야.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통제되어 있었다. 지호는 자리에 앉지 않았다. 수유동에 다녀왔어요, 어머니. 윤 회장의 얼굴에 미세한 경직이 스쳤다. 그곳에 무슨 볼일이 있었니? 불탄 집이요. 민서와 아이들이 살던 집. 지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끓고 있었다. 4년 전에 불타버린 그 집. 윤 회장은 손을 살짝 움직여 책상 위에 버튼을 눌렀다. 지호야, 넌 혼란스러운 것 같구나. 앉아서 차분하게 얘기하자. 더 이상의 거짓말은 필요 없어요. 지호가 말했다. 그는 금속 상자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을 찾았어요. 윤 회장은 상자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불안이 스쳤다. 그게 뭐니? 지호는 상자를 열었다. 그는 찢어진 가족 사진과 금팔찌를 꺼냈다. 이건 증거예요. 어머니가 내 가족을 파괴한 증거. 윤 회장은 한동안 침묵했다. 그녀의 얼굴은 비밀을 간직한 대리석 조각상처럼 굳어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 지호야. 그럼 설명해 주세요. 왜 민서에게 보내는 내 돈을 가로챘죠? 왜 그들을 위협했죠? 왜 그들의 집에 불을 질렀죠? 윤 회장은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는 창가로 걸어갔다. 민서는 너에게 적합하지 않았어. 그녀는 너를 약하게 만들었지. 사랑이 약점이라고요? 이 세상에서는 그래. 윤 회장이 대답했다. 네 아버지도 감정 때문에 약해졌어. 그리고 결국 회사를 잃을 뻔했지. 내가 구해냈어. 내가 모든 것을 구했다고. 지호는 어머니의 말을 곱씹었다. 그의 아버지는 15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그 이후 윤 회장은 철권으로 회사와 가문을 통치해왔다. 그래도 그건 내 아이들을 해칠 권리를 어머니에게 주지 않아요. 지호가 말했다. 윤 회장은 그를 향해 돌아섰다. 오늘 저녁 이사회가 있다. 네가 정신적 불안정으로 CEO 자리에서 일시 해제될 거야. 지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뭐라고요? 이건 네 보호를 위한 거야. 넌 지금 판단력이 흐려져 있어. 민서와 접촉한 이후로 줄곧.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지호는 어머니가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는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그가 말했다. 네가 어떻게 막을 수 있니? 윤 회장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승리의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지호의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다. 죄송합니다, 지호 사장님. 긴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민서 씨에 관한 것입니다. 지호는 얼어붙었다. 무슨 일이야? 그녀가 병원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당신을 찾고 있어요. 지호는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이게 어머니 짓인가요? 윤 회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다. 난 아무것도 모르네. 지호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는 급히 맨션을 빠져나와 차에 올랐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민서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아이들은 괜찮은 걸까? 서울대학병원에 도착했을 때 지호는 접수대로 달려갔다. 민서, 이민서를 찾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했다. 응급실 3번 베드에 계십니다. 지호는 복도를 달려 응급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의사와 이야기 중인 수아와 민준을 발견했다. 아이들이 그를 보자 놀란 듯했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서는 어디 있어? 지호가 의사에게 물었다. 이민서 씨는 지금 검사 중입니다. 의사가 대답했다. 심한 폐렴과 탈수 증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오래된 화상 흉터로 인한 합병증도 있습니다. 지호는 수아와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와 걱정으로 가득했다. 괜찮을 거야.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엄마는 괜찮을 거야. 처음으로 민준이 그에게 다가왔다. 그의 작은 손이 지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지호의 가슴에 무언가가 무너지는 듯했다. 간호사가 다가와 지호에게 작은 가방을 건넸다. 이건 이민서 씨의 소지품입니다. 아이들이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했어요. 지호는 의아했지만 가방을 받아들였다. 안에는 낡은 노트북이 있었다. 표지에는 엄마의 기억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노트를 열었다. 첫 페이지에는 민서의 깔끔한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사랑하는 수아와 민준에게 이 노트는 우리가 함께 지낸 시간의 기록이에요. 엄마가 기억을 잃더라도 이 글을 통해 우리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지호는 페이지를 넘겼다. 그곳에는 일기처럼 민서가 아이들에게 쓴 짧은 메모들이 있었다. 2004년 9월 3일, 오늘 수아가 처음으로 새 학교에 갔어요. 너무 용감했어, 우리 딸. 200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는 선물을 살 돈이 없었지만 우리는 함께 종이별을 만들었어요. 민준이는 자신의 별이 아빠에게 닿을 거라고 말했어요. 2006년 7월 10일, 오늘 우리는 또 이사를 해야 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라면 어디든 집이니까. 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노트는 그가 놓친 모든 순간들의 기록이었다. 그의 아이들의 성장, 그들의 작은 승리와 좌절, 그리고 그들이 겪은 모든 어려움들.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그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곳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만약 어느 날 너희가 나를 지킬 수 없다면 침묵하렴. 침묵이 괴물들을 두렵게 하니까. 그제서야 지호는 이해했다. 아이들이 말하지 않는 이유. 그들은 침묵으로 민서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침묵은 저항의 형태였다. 그리고 그 괴물은 그들의 눈에는 아버지였다. 누군가가 그들에게 아버지가 괴물이라고 가르쳤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것을 믿었다. 지호는 노트를 가슴에 꼭 안았다. 그는 민서와 아이들에게 빚을 졌다. 그리고 이제는 그 빚을 갚을 시간이었다. 아빠가 여기 있을게. 그는 수아와 민준에게 말했다. 이제 도망칠 필요 없어. 내가 너희를 지킬게. 아이들은 여전히 침묵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처음으로 희망의 불빛이 보였다. 병원의 형광등 아래 지호는 응급실 대기실의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었다. 수아와 민준은 그의 양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얼마나 슬픈 재회인지 그는 생각했다. 세 사람 모두 민서의 상태에 대한 소식을 기다리는 동안 병원의 소음만이 그들 주위를 감쌌다. 커피 마실래? 지호가 아이들에게 물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 10살, 8살 아이들에게 커피를 제안하다니. 그는 아버지로서 얼마나 서툰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수아는 고개를 저었고 민주는 그저 바닥만 쳐다보았다. 지호는 한숨을 쉬었다. 어떻게 이 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자신의 아이들과 다시 연결될 수 있을까? 그때 의사가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윤 씨,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호는 일어나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곧 돌아올게. 의사는 그를 조용한 구석으로 안내했다. 이민서 씨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폐렴이 심하고 면역 체계가 매우 약해져 있어요. 그리고 의사는 망설였다. 말씀해 주세요. 지호가 재촉했다. 그녀의 몸에는 여러 오래된 상처들이 있습니다. 화상 흉터뿐만 아니라 골절상의 흔적도 있어요. 몇 년에 걸쳐 지속적인 신체적 외상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가 학대를 당했다는 말씀인가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4년 전 화상 이후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지호는 벽에 기대어 섰다. 그의 다리가 갑자기 힘을 잃은 것 같았다. 그녀를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그녀가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오시는 게 좋겠어요.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렸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밤새 병원에 머물 것이다. 그들을 다시는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 뜻밖의 방문객이 아이들과 함께 서 있었다. 그의 어머니, 윤 회장이었다. 그녀는 우아한 코트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뒤에는 2명의 경호원이 서 있었다. 어머니, 지호가 차갑게 말했다. 여기서 뭘 하시는 거죠? 윤 회장은 그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라기보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내 손주들을 보러 왔어. 지호는 아이들 앞에 보호하듯 섰다. 이제 와서요? 6년 동안 그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척하다가 지호야,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 윤 회장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했다. 이 모든 건 너를 위한 거였어. 날 위한 거라고요? 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내 가족을 파괴한 게 날 위한 거였어요? 윤 회장은 경호원들에게 뒤로 물러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지회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서는 너에게 맞지 않았어. 그녀는 너를 약하게 만들었지. 감정에 휘둘리게 했고. 사랑이 약점이라고요? 지호가 다시 물었다. 그래. 윤 회장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 세상에서는 그래. 네 아버지도 그렇게 망했어. 지호는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가 망했다고요?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윤 회장의 눈에 이상한 빛이 스쳤다. 그의 죽음 전에 그는 회사를 거의 잃을 뻔했어. 왜? 감정 때문이야. 그는 자신이 사랑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어. 난 그걸 지켜볼 수 없었어. 그래서 어머니는 민서를 제거하기로 했군요. 지호가 말했다. 민서가 날 약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서 그녀는 내게 맞지 않았어. 그건 어머니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지호가 갑자기 소리쳤다. 그의 분노가 마침내 폭발했다. 어머니는 내 가족을 파괴했어요. 내 아이들이 거리에서 살게 했고 민서를 다치게 했어요. 윤 회장은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한 모든 일은 윤 가문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어. 바로 그때 수아가 갑자기 일어서서 윤 회장 앞에 섰다. 10살 소녀의 작은 몸이 재벌 회장 앞에 서 있는 모습은 기이한 대조를 이루었다. 수아의 눈에는 지호가 전에 본 적 없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수아는 여전히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내 윤 회장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그림이었다. 한 여자가 불 속에 서 있는 그림, 그리고 그 불을 지켜보는 다른 여자의 그림. 두 번째 여자는 분명히 윤 회장을 묘사한 것이었다. 윤 회장의 얼굴이 처음으로 동요했다. 이게 무슨... 그들은 알고 있어요. 지호가 말했다. 아이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어머니가 그들의 집에 불을 지른 것도, 민서를 해친 것도. 윤 회장은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난 그저 충분해요, 어머니. 지호가 차갑게 말했다. 이제 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내 가족에게 다가오지 마세요. 윤 회장은 수아를 바라보았다. 노년의 권력자와 침묵하는 어린 소녀의 눈이 마주쳤다. 마침내 윤 회장이 물러났다. 네가 후회할 거야, 지호야. 그녀가 떠나면서 말했다. 감정에 이끌려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그녀가 떠난 후 지호는 수에게 무릎을 꿇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정말 용감했어, 수아야. 소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그날 밤늦게 민서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다. 의사들이 그녀의 병실로 달려갔고 지호와 아이들은 복도에서 기다렸다. 공포와 불확실성의 순간이었다. 엄마는 괜찮을 거야.
지호가 아이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다. 상태가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지호가 물었다. 이민서 씨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언제 깨어날지 알 수 없어요. 지호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그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볼 수 있을까요? 그가 물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짧게요. 병실에 들어서자 지호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민서를 보았다. 그녀는 창백하고 약해 보였다. 모니터의 일정한 삐소리만이 그녀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알려주었다. 아이들이 조용히 어머니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지호는 뒤에 서서 이 순간의 무게를 느꼈다. 그는 이 가족을 다시 하나로 모으기 위해 너무 늦은 것일까? 민준이 갑자기 침대 가까이 다가갔다. 그는 민서의 귀에 가까이 몸을 숙였다. 그리고 6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소리를 냈다. 엄마, 아빠가 돌아왔어요. 민준이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사용하지 않아 쉰 것 같았지만 그 말은 방 안에 있는 모두의 가슴을 쿵 하고 울렸다. 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수아도 민서의 손을 잡고 울기 시작했다. 침묵은 마침내 깨졌지만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 밖에서 윤 회장은 병원 주차장에 서 있었다. 그녀는 병원 건물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다. 민서가 쓴 마지막 편지였다. 그녀는 그것을 6년 동안 간직해왔다. 내가 옳은 일을 했을까? 그녀는 자문했다. 처음으로 그녀의 확신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열흘 후 봄비가 서울의 거리를 씻어내리고 있었다. 병원 창문을 통해 지호는 밖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벚꽃이 비에 젖어 떨어지고 있었다. 시작과 끝이 동시에 일어나는 계절이었다. 민서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의사들은 그녀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했다. 지호는 매일 아이들과 함께 병원에 머물렀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회사의 CEO가 아니었다. 윤 회장은 그녀의 위협을 실행에 옮겼고 이사회는 지호를 직위에서 해제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자유로워진 느낌이었다. 지호 씨, 간호사가 그를 불렀다. 이민서 씨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지호는 즉시 민서의 병실로 달려갔다. 수아와 민주는 이미 그곳에 있었다. 그들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소심하고 조용했다.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은 천천히 진행되고 있었다. 민서의 눈꺼풀이 떨리더니 마침내 열렸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여기가 어디죠?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다. 병원이에요, 민서야. 지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넌 열흘 동안 의식이 없었어. 민서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놀람이 스쳤다. 지호 씨? 아이들이 기뻐하며 엄마에게 다가갔다. 엄마, 민준이 외쳤다. 그의 목소리를 듣자 민서의 눈이 커졌다. 민준아, 네가 말을 하고 있어.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수아도 미소를 지었다. 우린 이제 말해도 돼요, 엄마. 괴물이 사라졌어요. 민서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지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의사가 들어왔다. 간단한 검사 후 그는 말했다. 이민서 씨, 당신은 일시적인 기억 상실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몇 주의 기억이 불명확할 수 있어요. 이 말을 듣자 지호의 가슴이 무거워졌다. 민서는 그가 돌아온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가 그녀를 찾기 위해 했던 모든 노력, 진실을 밝힌 것, 어머니와의 결별, 이 모든 것이 그녀의 기억에서 지워진 것이다. 그날 오후 민서가 잠든 사이 지호는 병원 옥상에 올라갔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그의 앞에 펼쳐졌다. 그는 자신의 삶을 생각했다. 어떻게 모든 것이 이렇게 되었을까? 어떻게 그는 자신의 가족을 잃었다가 다시 찾게 되었을까? 그의 전화가 울렸다. 장 변호사였다. 지호 씨,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윤 회장님이 어젯밤에 돌아가셨습니다. 지호는 충격을 받았다. 무슨, 어떻게요? 심장마비였습니다. 그녀의 나이에는 흔한 일이죠. 지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에 대한 그의 감정은 복잡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 그는 그녀를 미워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죽음을 슬퍼했다. 장례식은 내일입니다. 장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당신에게 남긴 것이 있습니다. 다음 날 지호는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그는 민서와 아이들을 병원에 남겨두고 혼자 갔다. 많은 사업가들과 정치인들이 참석했지만 진정한 슬픔을 보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장례식 후 장 변호사가 그에게 봉투를 건넸다. 윤 회장님이 당신에게 남긴 것입니다. 지호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민서의 필체로 쓰여진 오래된 편지가 있었다. 편지의 날짜는 6년 전이었다. 지호 씨에게 이것이 제가 당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 같습니다. 당신 어머니께서 오늘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녀는 제가 당신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당신 어머니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이 당신 아버지처럼 되는 것이에요. 그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 남편은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어. 나는 내 아들이 같은 실수를 하도록 두지 않을 거야. 당신 아버지에 대한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지호 씨. 당신이 알지 못하는 어떤 이야기가. 제가 아이들에게 한 약속이 있어요. 언젠가 당신이 우리를 찾으면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될 거라고. 저는 그 약속을 지킬 겁니다. 당신이 우리를 찾을 때까지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영원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민서 지호의 손이 떨렸다. 이 편지는 민서가 보내려 했지만 결코 보내지 못한 편지였다. 어머니가 그것을 가로챘고 이제야 그에게 돌려준 것이다. 그녀의 마지막 고백이자 회개였을까? 그는 어머니의 서재로 향했다. 이제 그곳은 그의 것이 되었다. 그는 아버지에 관한 진실을 찾아야 했다. 시간이 지나 민서는 퇴원했다. 그녀의 기억은 천천히 돌아오고 있었지만 여전히 공백이 많았다. 지호는 강남에 자신의 아파트를 팔고 남대문 시장 근처에 작은 집을 얻었다. 그곳은 민서와 아이들이 익숙한 지역이었다. 그는 회사를 떠났다. 대신 그는 쉼터의 아이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다.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일이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지호는 집 앞 작은 정원에 앉아 있었다. 수아와 민주는 그 앞에서 놀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자유롭게 웃고 떠들었다. 침묵은 완전히 깨졌다. 민서가 커피 2잔을 들고 나왔다. 그녀는 지호 옆에 앉았다. 오늘 김할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쉼터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새 집들이 파티에 오고 싶대요. 지호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그들은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으니까. 민서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희망도 함께 있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당신이 정말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게. 지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난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어, 민서야. 오히려 찾았지. 정말 중요한 것을.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다. 어머니의 서재에서 발견한 것이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쓴 마지막 메모였다. 그 안에는 이런 글이 있었다. 내가 후회하는 것은 돈도 권력도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지 못한 시간이다. 민서는 메모를 읽고 지호를 바라보았다. 당신 아버지가... 네, 그는 회사를 잃을 뻔했어요. 하지만 그건 어머니가 생각한 것처럼 약점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회사를 팔려고 했던 거예요. 어머니는 그걸 막았고 아버지는 결국 스트레스로 심장마비를 일으켰죠. 민서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당신은 다른 선택을 했군요.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하지만 이제 알아. 진정한 분은 여기 있다는 것을. 그는 아이들을 가리켰다. 저녁이 되자 지호는 아이들을 위해 이야기를 읽어주었다. 민준이 잠들기 전 그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빠, 우리 영원히 함께 있을 거예요? 지호는 아들의 이마에 키스했다. 영원히, 민준아. 이번에는 약속을 지킬게. 그날 밤 지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민서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그는 창문 밖 별들을 보며 생각했다. 그의 인생은 기이한 원을 그리며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찾았다. 쉼터에서 지호는 이제 매주 자원봉사를 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읽어주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한 남자가 자신의 가족을 잃었다가 다시 찾는 이야기. 아이들은 숨죽이며 들었다. 이야기를 마치고 한 어린 소녀가 물었다. 그 사람은 행복해졌나요? 지호는 미소를 지었다. 응, 그는 행복해졌어. 왜냐하면 그는 마침내 침묵의 소리를 듣는 법을 배웠거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며 지호는 속삭였다. 내가 침묵의 소리를 듣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어. 창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다. 윤지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남깁니다. 권력과 부,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과연 가족의 사랑보다 중요할까요? 그의 어머니는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결국 그녀가 보호하려 했던 아들의 행복을 파괴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을 마주할 용기가 있으셨을까요?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소리가 가장 조용히 들려옵니다. 수아와 민준의 침묵처럼 우리 주변의 침묵 속에도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지호가 깨달은 것처럼 진정한 부와 성공은 화려한 사무실이나 고급차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단순한 진리를 잊고 살아갈까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다른 이들에게도 이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